안녕하세요. 라라 책방입니다.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대표작이자 수많은 독자들의 청춘 한가운데를 통과해 온 소설 노르웨이의 숲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소설은 처음 읽을 때보다 시간이 지난 후 다시 펼쳤을 때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오는 작품입니다. 사랑 이야기처럼 시작하지만 끝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상실과 기억,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의 몫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1949년 일본 교토에서 태어나 와세다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문학과 음악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특히 재즈 음악은 그의 작품 세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재즈바를 운영하며 낮에는 책을 읽고, 밤에는 음악을 들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0살 무렵 우연히 야구장을 찾았다가 갑자기 소설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고하는데, 그 계기로 집필한 작품이 데뷔작이 됩니다. 이후 그는 일본 문학의 전통적인 문체와는 다른 간결하고 건조하면서도 몽환적인 문장으로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소설에는 늘 고독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흐려지며 음악 기억 상실이라는 키워드가 반복됩니다. 노르웨이의 숲은 이러한 하루키 문학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정서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세계적으로 폭넓은 독자층을 형성한 소설입니다. 이제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주인공 와타나베 도오루가 비행기 안에서 비틀즈의 노래 노르웨이의 숲을 듣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단순한 음악 한 곡이 그의 기억을 과거로 끌어당기고, 독자는 자연스럽게 1960년대 말 일본의 대학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와타나베는 고등학교 시절 가장 가까웠던 친구 기즈키의 갑작스러운 자살을 겪은 인물입니다. 그는 그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며 삶의 중심 어딘가가 텅 빈 상태로 대학 생활을 이어갑니다. 기즈키의 연인이었던 나오코 역시 같은 상실을 안고 있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침묵과 슬픔을 공유하며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나오코는 점점 현실의 리듬에 적응하지 못하고 마음의 균형을 잃어가며 결국 요양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와타나베는 그녀를 기다리며 편지를 주고받고 면회를 다니지만 그 기다림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진 여성 미도리를 만나게 됩니다. 미도리는 솔직하고 직설적이며 삶에 대한 욕망을 숨기지 않는 인물입니다. 죽음과 침묵이 일상이었던 와타나베의 세계에 그녀는 전혀 다른 온도를 가져옵니다. 와타나베는 나오코와 미도리 사이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며 사랑이란 무엇인지 책임이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결국 나오코는 자신의 상처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하고, 와타나베는 또 한 번 가까운 사람을 잃는 경험을 합니다. 소설은 그가 미도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장면에서 끝나며 명확한 결론 대신 질문을 남깁니다. 이 작품을 읽으며 가장 깊게 남는 감정은 요란하지 않은 슬픔입니다. 노르웨이의 숲에는 극적인 반전도 자극적인 사건도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인물들의 감정이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며 독자의 마음에 천천히 스며듭니다. 나오코의 불안과 연약함, 와타나베의 관찰자적인 태도, 미도리의 생기와 솔직함은 서로 대비되며 삶의 여러 얼굴을 보여줍니다. 특히 나오코라는 인물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독한 일인지, 그리고 사랑만으로는 구원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이 소설이 많은 독자에게 오래 남는 이유는 상처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는 희망적인 결말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다는 사실을 미화하지 않고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작가의 의도를 살펴보면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작품을 통해 청춘이라는 시기의 불안정함을 그리고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춘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동시에 방향을 잃기 쉬운 시기입니다. 사랑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큰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는 죽음과 성사랑과 고독을 숨기지 않고 배치하며 삶이란 명확한 해답 없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노르웨이의 숲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존재입니다. 와타나베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나 소설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독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도 분명합니다. 첫째, 상실은 누구에게나 다른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견디고 누군가는 무너집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둘째, 사랑은 상대를 대신 살아주는 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랑은 곁에 머물 수는 있지만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셋째, 삶은 선택의 연속이며 그 선택에는 언제나 외로움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와타나베의 방황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겪는 흔들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르웨이의 숲은 빠른 전개나 분명한 메시지를 원하는 독자보다는 감정의 결을 천천히 따라가고 싶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소설입니다. 청춘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 이미 그 시절을 지나온 사람, 사랑과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책에서 자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을 처음 만나는 독자에게도 좋은 입문서가 됩니다. 이 소설은 읽는 시기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사랑 이야기로 읽히고 시간이 흐르면 상실과 기억의 이야기로 남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의 숲은 한 번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삶의 여러 순간에 다시 펼쳐보게 되는 책입니다. 또 하나 이 작품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서술 방식에 있습니다. 와타나베는 감정을 과하게 설명하지 않고 늘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서 자신과 주변을 바라봅니다. 그는 슬픔을 겪으면서도 울부짖지 않고 사랑을 하면서도 쉽게 확신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독자에게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거리감 덕분에 감정은 더 선명해집니다. 독자는 와타나베의 말을 통해 감정을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또한 소설 곳곳에 등장하는 음악과 일상의 장면들은 이야기의 속도를 늦추며 인물들의 내면을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책을 하며 나누는 대화, 식사를 하는 장면, 편지를 쓰고 기다리는 시간들은 모두 특별할 것 없는 순간이지만 그 반복 속에서 인물들은 조금씩 변해갑니다. 이는 삶이 극적인 사건보다 사소한 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작품에서 설명보다 여백을 선택합니다. 말해지지 않은 감정. 침묵 속에 남겨진 마음들이 독자 각자의 경험과 만나며 서로 다른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의 숲은 읽는 사람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책이 됩니다. 어떤 독자에게는 첫사랑의 기억을 불러오고 어떤 독자에게는 견뎌냈던 상실의 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만큼 이 소설은 독자의 삶과 조용히 호흡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이 세대를 넘어 계속 읽히는 이유는 시대적 배경을 뛰어넘는 감정의 보편성에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숲은 1960년대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다뤄지는 외로움, 불안, 상실, 사랑에 대한 혼란은 지금을 살아가는 독자에게도 그대로 닿습니다. 와타나베가 느끼는 고독은 특정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감정에 가깝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완전히 섞이지 못한 채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 서 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연인과 시간을 보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혼자라는 감각을 놓지 못합니다. 이 고독은 특별한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와타나베의 고독은 극복의 대상이라기보다 함께 안고 가야 할 상태처럼 느껴집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인물을 통해 고독을 병처럼 치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 작품에는 말해지지 않은 감정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인물들은 자신의 마음을 정확한 언어로 설명하지 못하고 대신 침묵하거나 멀어지거나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나오코는 자신의 불안을 끝까지 언어화하지 못하고 미도리는 자신의 상처를 농담과 솔직함으로 감싸며 와타나베는 늘 상대의 감정을 관찰할 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현실의 인간관계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삶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오해 속에서 관계를 이어갑니다. 이 소설은 그 불완전함을 그대로 보여주며
관계란 원래 그렇게 불완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오코의 이야기는 이 작품에서 가장 아프고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녀는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삶의 균형을 잃어갑니다. 그녀의 고통은 분명한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바로 그 점이 독자를 더 괴롭힙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만 소설은 끝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정신적 고통이 언제나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나오코를 통해 아픔이 반드시 이해되어야만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고통은 존재하며 그 앞에서 우리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와타나베가 할 수 있는 일은 곁에 있어주는 것뿐이지만 그것조차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소설은 사랑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사랑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구원은 아닙니다. 미도리라는 인물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녀는 상처를 숨기지 않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려는 인물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웃고 슬픔을 말하면서도 삶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와타나베에게 선택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선택 역시 쉽지 않습니다. 미도리를 선택하는 것은 살 쪽으로 한 발 내딛는 일이지만 동시에 나오코를 완전히 떠나보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와타나베의 갈등은 바로 그 지점에서 깊어집니다. 이 소설은 삶과 죽음 중 하나를 명확히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 과정 자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독자는 와타나베의 우유부단함을 비난하기보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아파하며 선택의 무게를 견뎌냅니다. 이 작품의 문체 역시 이야기의 감정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문장은 과장되지 않고 담담하며 반복적입니다. 이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리듬을 만듭니다. 같은 생각, 같은 감정, 같은 질문이 계속해서 되돌아오며 인물들의 내면을 조금씩 파고듭니다. 이는 상실을 경험한 사람의 사고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슬픔은 한 번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작가는 그 반복을 통해 상실 이후의 시간을 사실적으로 그려냅니다. 노르웨이의 숲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야기보다 분위기가 더 강하게 남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숲 산책 요양원, 기숙사 방 술집과 거리 같은 공간들은 구체적인 설명보다 감각적인 인상으로 기억됩니다. 이는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떠올릴 때 정확한 사건보다 공기 냄새, 음악 소리 감정의 온기를 먼저 떠올립니다. 이 소설은 그런 기억의 작동 방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의 숲은 이야기라기보다 하나의 기억처럼 독자 안에 남습니다. 이 작품을 다시 읽을 때마다 다른 감정이 떠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랑과 이별에 집중하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 상실과 책임 살아남은 자의 마음에 더 눈이 갑니다. 그 같은 문장을 읽어도 받아들이는 감정이 달라지는 경험은 이 소설이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결국 노르웨이의 숲은 무엇을 말하려는 소설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삶이란 명확한 의미나 목적을 가지고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상실을 겪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아는 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되고 우리는 다시 사람을 만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하루를 살아냅니다. 이 소설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며 독자에게 말합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흔들리면서도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고. 그래서 노르웨이의 숲은 읽는 이를 위로하기보다는 동행합니다. 손을 잡아 끌어주지는 않지만 옆에서 같은 속도로 걸어줍니다. 그 조용한 동행이야말로 이 작품이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이유일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숲을 읽다 보면 문득 이 소설이 왜 이렇게 조용한데도 마음을 오래 붙잡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작품이 어떤 결론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기보다는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인물들에게 성장을 강요하지도 않고 상처를 극복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다만 그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바라봅니다. 와타나베는 특별히 영웅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시대를 바꾸는 행동을 하지도 않고 대단한 목표를 품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며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생각하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평범함 속에서 독자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사건 없이도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으며 어떤 선택 앞에서 오래 망설입니다. 이 소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과장 없이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또한 노르웨이의 숲에는 침묵의 시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인물들은 말보다 침묵으로 감정을 나누고 설명 대신 함께 걷거나 앉아있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이는 현대의 빠른 소통 방식과는 정반대의 태도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모든 감정이 말로 설명될 필요는 없으며 어떤 마음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정확하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 침묵의 가치를 알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는 독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고 여백을 남겨둡니다. 그 여백은 독자가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읽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는 나오코에게서 자신의 불안을 보고 누군가는 미도리에게서 살아가려는 의지를 발견합니다. 또 어떤 독자는 와타나베의 거리 두는 태도에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노르웨이의 숲은 독자의 삶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이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이야기는 빠르게 흘러가지 않고 계절과 함께 천천히 이동합니다.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이 지나가며 인물들의 감정도 조금씩 변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뚜렷하게 드러나기보다는 어느새 다르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이는 실제 삶의 변화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느 순간 돌아보았을 때 예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노르웨이의 숲은 바로 그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덮고 나면 줄거리는 흐릿해져도 감정의 잔향은 오래 남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와타나베가 느끼는 혼란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깝습니다. 그는 여전히 길 위에 서 있고 방향을 완전히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소설이 말하는 삶의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 노르웨이의 숲은 그 선택을 조용히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누군가는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더 쓸쓸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두 감정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작품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르웨이의 숲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다시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사랑을 처음 겪는 시기에도 상실을 경험한 이후에도 그리고 삶이 조금 무뎌졌다고 느껴질 때에도 이 소설은 다른 목소리로 말을 걸어옵니다. 빠르게 소비되는 이야기들 사이에서 이렇게 천천히 읽히는 작품은 점점 더 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히 재미있는 소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간을 조용히 붙잡아주는 동반자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잠시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이 소설이 특별한 교훈이나 정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애써 외면해왔던 감정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사랑을 아름답게 포장하지도 상실을 극복의 서사로 정리하지도 않는다. 대신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끝내 이해하지 못한 마음, 떠나간 사람을 붙잡지 못한 채 남겨진 사람의 시간을 조용히 보여준다. 그래서 이 소설은 읽는 사람을 위로하기보다는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건넨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노르웨이의 숲에서 청춘을 빛나는 시기로만 그리지 않는다. 흔들리고 불안하며 방향을 잃은 상태 그대로의 청춘을 담담히 펼쳐놓는다. 주인공 와타나베는 뚜렷한 목표도 강한 의지도 없는 인물이지만 그렇기에 더 현실적이다. 그는 선택 앞에서 망설이고 사랑 앞에서 확신하지 못하며 상실 앞에서 무력해진다. 그러나 바로 그 모습 속에서 독자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 소설이 오래 사랑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감정을 강요하지 않는 문체에 있다.
작가는 슬픔을 설명하지 않고 독자가 느끼도록 여백을 남긴다. 말해지지 않은 감정과 침묵의 순간들은 독자의 기억과 겹쳐지며 각자 다른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노르웨이의 숲은 읽는 시기마다 전혀 다른 책처럼 다가온다. 젊을 때는 사랑 이야기로, 시간이 흐르면 상실과 책임의 이야기로 읽힌다. 삶이 복잡하고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을 때 이 소설은 해결책을 주지는 않지만 곁에 조용히 앉아준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어도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준다. 그래서 노르웨이의 숲은 빠르게 소비되는 이야기들 사이에서 천천히 곱씹을 가치가 있는 책이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 꼭 읽어야 할 소설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기억 속 어딘가에 조용히 머물기를 바라며 라라 책방이었습니다.